이봐요, 아줌마. 그 특실표 나한테 넘기죠. 나 나라 지키는 대대장이야. 마지막 남은 KTX 특실 좌석을 두고 콧대 높은 중령이 한 여성에게 삿대질을 해댑니다. 그것도 모자라 분을 못 이기고 객실까지 쫓아와서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붓는데요. 민간인을 향한 비겁한 협박.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이 아줌마가 사실은 맨손으로 적을 제압하는 육군 최정예 특수임무여단 일명 참수부대의 여단장인 현역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순간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김대위. 나다. 지금 열차에 군 기강 문란자가 있다. 도착 즉시 헌병대 깔아라. 여러분, 오늘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한잔 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만한 중령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참교육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탁했다.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서울역 광장은 수만 명의 인파가 뿜어내는 열기와 소음으로 끈적거렸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어디론가 떠나려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짜증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 인파 속을 헤치고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다. 짧게 친 스포츠 머리, 다려입은 정장 바지에 등산용 기능성 점퍼, 그리고 한 손에 든 검은색 서류 가방. 누가 봐도 직업 군인의 냄새를 풍기는 육군 제1보병사단 대대장 박종훈 중령이었다. 아씨, TMO는 왜 예약이 안 되고 지랄이야. 박종훈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본래라면 국군 수송지원반을 통해 편안하게 표를 구했어야 했으나 급작스럽게 잡힌 육군본부 소집 회의 때문에 일정이 꼬였다. 게다가 주말이라 군용 객석은 이미 매진이었다. 그는 입술을 잘근 깨물며 일반 매표소 줄의 맨 뒤에 섰다. 그의 앞에는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키는 170cm가 훌쩍 넘어 보였고 어깨에 맨 가죽 가방은 꽤 무거워 보였으나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꼿꼿했다. 뒷모습만 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박종훈의 눈에 그저 자리 차지하고 있는 민간인 아줌마일 뿐이었다. 다음 분 오세요. 창구 직원의 목소리에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성이 발걸음을 옮겼다. 박종훈도 조바심을 내며 그 뒤를 바짝 쫓아붙었다. 계룡역 가는 KTX 가장 빠른 거로 한 장 주십시오. 여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울림이 좋은 목소리였다. 창구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지금 일반실은 전석 매진이고요. 10분 뒤에 출발하는 열차에 특실 딱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2시간 기다리셔서 입석으로 가셔야 해요. 그걸로 주세요. 특실. 여성이 지갑을 꺼내려던 찰나였다. 박종훈의 머릿속에서 입석이라는 단어가 윙윙거렸다. 2시간 동안 서서 간다. 감히 대한민국 육군 중령인 내가. 다리가 퉁퉁 부을 것이고 무엇보다 제복은 아니지만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었다. 잠깐. 박종훈이 거칠게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의 어깨가 여성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여성 강마리는 살짝 휘청였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박종훈을 응시했다.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거기 아가씨, 잠깐만 보류해봐요. 박종훈은 강마리를 아예 무시하고 창구 직원에게 들이밀었다. 어이, 직원 양반. 나 급한 군인이야. 계룡대에 작전 회의 때문에 가야 하는데 표가 없어. 그 특실표 나한테 끊어줘요. 직원이 당황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손님. 이분이 먼저 오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결제하시려던 참이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나 지금 나라 지키러 가는 길이라니까? 국가 안보가 중요해? 아니면 민간인 여행 가는 게 중요해? 융통성 있게 좀 합시다. 융통성 있게. 박종훈은 마치 부대 행정병을 닥달하듯 직원을 몰아세웠다.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하지만 박종훈에게 그 시선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확인받는 무대 장치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뒤로 밀려나 있던 강마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비키시죠. 짧고 명료했다. 박종훈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기가 막혔다. 어디 감히 민간인 여자가, 그것도 아줌 맞벌되는 여자가 중령에게 명령조로 말한단 말인가. 뭐요? 지금 나한테 한 말입니까? 그럼 여기 새치기한 사람이 당신 말고 또 있습니까? 줄 서는 법은 유치원 때 다 떼지 않나?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강마리의 일갈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종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수치심이 분노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강마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이봐요, 아줌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군 중령이야. 대대장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집에서 다리 뻗고 편하게 자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지금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 박종훈은 검지 손가락으로 강마리의 코트깃을 삿대질했다. 침이 튀었다. 전형적인 진상의 모습이었다. 강마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대대장, 중령.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뭐 벼슬입니까? 그리고 나라 지키는 게 당신 혼자 하는 일이에요? 세금 내는 국민들 덕분에 월급 받고 옷 입고 밥 먹는 주제에 어디서 주인 행세를 하려듭니까? 당신 같은 군인 때문에 멀쩡한 장병들이 욕먹는 겁니다. 에이, 이 여편네가 진짜. 박종훈이 손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다. 때릴 생각은 없었지만 겁을 주려는 의도였다. 보통의 민간인 여성이라면 움찔하며 물러서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강마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키가 박종훈과 거의 비슷했다. 굽없는 로퍼를 신었음에도 위압감이 상당했다. 치게? 쳐봐. 어디 한번 쳐보라고. 강마리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이 박종훈의 눈동자를 꿰뚫었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수많은 전장에서 적을 제압했던,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백이 살기였다. 박종훈은 순간 멈칫했다.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여자 뭐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어 물러설 수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 참나. 더러워서 내가 피하지. 야, 직원. 표 줘, 그냥. 저 여자 줘버려. 박종훈은 씩씩거리며 창구 직원에게 소리쳤다. 그리고는 강마리를 향해 마지막 독설을 퍼부었다. 아줌마, 그 특실 타고 가서 참 좋겠소다. 편안하게 커피나 마시면서 가시지 그래. 우리 같은 군인들은 입석으로 짐짝처럼 구겨져서 가도 나라 걱정뿐인데 말이야. 에잉, 쯧쯧. 요즘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고마운 줄을 몰라요, 고마운 줄을. 그는 일부러 강마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매표소를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기계에 눌린 반응이라 착각했다. 강마리는 흐트러진 옷매를 가볍게 정리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쥐고 있는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창구 직원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표 주세요. 강마리는 카드를 건넸다. 영수증과 함께 건네받은 승차권에는 특실 3호차 5호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승차권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으며 나지막이 을조렸다. 육군 중령. 제1보병사단. 얼굴은 익혀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강마리는 시계를 확인했다. 열차 출발까지 7분.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힘있는 발걸음으로 승강장을 향해 걸어갔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걸음걸이였다. 한편 대합실 구석의 자동 발매기에서 씩씩거리며 입석표를 끄는 박종훈은 분이 풀리지 않았다. 감히 민간인 여자가 나를 모욕해? 내가 누군지 알고? 중령이다, 중령. 사단장님도 나를 인정하는데. 그는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를 샀다.
근무 중 음주는 금지지만 사복 차림이고 이동 중이니 상관없다는 자기 합리화였다. 시원한 맥주라도 들이켜야 이 화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두고 보자. 같은 기차 탄다 이거지? 박종훈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단순히 입석으로 가는 불편함보다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캔맥주를 롱패딩 주머니에 쑤셔넣고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그의 시선은 하이에나처럼 특실 3호차를 찾고 있었다.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기차 안에서 다시 한번 마주친다면 그때는 주변 눈치 안 보고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군인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마. 물론 그가 보여주려는 것이 군인의 무서움이 아니라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것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열차가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육중한 쇠바퀴 소리가 마치 전투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열차가 서울역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회색빛 빌딩 숲이 뒤로 밀려나고 한강 철교 위를 달리는 열차 바퀴 소리가 규칙적인 진동을 만들어냈다. 특실 3호차 5호석. 강마리는 가죽 가방을 선반 위에 올리지 않고 옆자리에 두었다. 어차피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꺼내야 할 서류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뿔테 안경을 꺼내 썼다. 선글라스를 썼을 때의 날카로운 인상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지적인 냉철함은 배가 되었다. 그녀가 펼친 서류철 표지에는 미래 육군 지휘관 리더십 강화 방안 및 특수전 교리 발전 세미나라는 문구가 굵은 고딕체로 박혀 있었다. 후. 짧은 한숨과 함께 그녀는 볼펜을 돌렸다. 이번 세미나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전국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그녀는 발제자이자 주요 토론자였다. 최근 불거진 초급 간부들의 이탈 문제와 중견 지휘관들의 매너리즘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그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아까 매표소에서 마주친 무례한 중령 같은 자들이 바로 군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었다. 그런 놈들이 지휘봉을 잡고 있으니 강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에 집중하려 애썼다. 특실의 안락한 좌석은 뒤로 젖혀져 있었고 승무원이 가져다준 생수와 견과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고요하고 쾌적했다. 반면 특실과 일반실 사이의 연결 통로. 박종훈 중령은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주말 하행선 열차의 입석 공간은 이미 만원이었다.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의 땀 냄새, 대학생들의 시끌벅적한 수다 소리, 짐 가방에 치이는 다리. 모든 것이 그를 짜증나게 했다. 아, 좀 비킵시다. 사람 지나가는데. 박종훈은 화장실 앞 구석을 차지하고 앉은 청년에게 신경질을 부렸다. 좁은 공간에 엉덩이를 들이밀며 겨우 자리를 확보한 그는 롱패딩 주머니에서 미지근해진 캔맥주를 꺼냈다. 칙탁. 맥주 캔 따는 소리가 좁은 통로에 울렸다.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지만 박종훈은 보란듯이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빈속이 짜릿해지며 억눌려 있던 분노가 다시금 고개를 쳐들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가야 해? 육사 출신 엘리트인 내가? 저 안에서 다리 뻗고 가는 저 여편네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서 아까 매표소의 상황이 무한 재생되었다. 여자의 그 꼿꼿한 태도, 자신을 내려다보던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는 모욕적인 언사.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대대장, 그게 벼슬이냐고. 이 무식한 여자가 군대를 뭘로 알고.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취기가 오르자 판단력이 흐려지고 대신 그 자리를 오만함과 피해의식이 채웠다. 그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믿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니까 민간인은 당연히 군인에게 양보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 그의 뇌를 지배했다. 열차가 광명역을 지나 속도를 높이자 덜컹거림이 심해졌다. 서서 가는 다리가 뻐근해 오기 시작했다. 박종훈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특실 내부를 흘끔거렸다.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어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너머에 그 여자가 편안하게 앉아 있을 것을 생각하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얼굴이나 한번 다시 보자. 가서 군인의 기백으로 눌러주면 찍소리도 못하겠지.
기차 아닌데 지가 어쩔 거야. 박종훈은 찌그러진 맥주캔을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호랑이 같은 혈색이라고 여겼다. 어이, 거기 좀 비켜봐요. 화장실 좀 갑시다. 그는 입석 승객들을 거칠게 밀치며 3호차 특실로 향하는 자동문 버튼을 눌렀다. 치잉. 문이 열리자마자 서늘하고 쾌적한 에어컨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공기부터가 달랐다. 그 쾌적함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특실 내부는 고요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을 청하거나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었다. 박종훈의 구두 굽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또각또각. 그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복도를 걸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서였다. 좌석 번호를 훑던 그의 시선이 5호석에 꽂혔다. 그 여자였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벗어두고 하얀색 셔츠 차림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안경을 쓴 옆모습이 꽤 지적으로 보였지만 박종훈의 눈에는 그저 건방진 아줌마일 뿐이었다. 박종훈은 그녀의 자리 옆 통로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짐짓 헛기침을 크게 했다. 크흠, 강마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볼펜으로 서류의 특정 문단의 밑줄을 긋고 있을 뿐이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박종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몸을 숙여 강마리의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봐요. 내 말 안 들립니까? 그제야 강마리가 고개를 돌렸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박종훈을 건조하게 응시했다. 마치 귀찮은 파리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입석 승객은 특실 출입이 제한될 텐데요. 사무적이고 차가운 말투. 박종훈은 기가 찼다. 참. 제한? 지금 나한테 규정을 들먹이는 겁니까? 아까 매표소에서는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더니 여기 앉으니까 세상 편한가 보지. 박종훈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종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객이 생긴 것을 반겼다. 자리는 편안하십니까? 나라 지키는 군인은 문 밖에서 짐짝 취급당하며 서서 오는데 우리 세금으로 혜택받는 민간인은 아주 상전이 다 됐어. 응? 강마리는 들고 있던 볼펜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박종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소속과 계급이 뭡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박종훈이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 와서 내 계급이 궁금한가 보지. 겁나나? 아까 말했잖아. 육군 중령. 대대장이라고. 병력 500명을 움직이는 지휘관이란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중령. 대대장이라. 육사 출신입니까? 그래. 육군사관학교 정규 졸업생이다. 엘리트 코스 밟은 정통 야전 군인이란 말이다. 당신 같은 아줌마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나는 최전방에서 철책 지키며 청춘을 바쳤어. 박종훈은 가슴을 펴며 거드름을 피웠다. 강마리는 혀를 찢차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육사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민간인에게 행패 부리고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라고. 생도 신조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보죠? 행패? 야, 이 여자가 진짜. 박종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더 이상 존댓말을 쓸 필요도 없다고 느꼈다. 너 말 다 했어? 내가 누군지 알고 자꾸 훈계질이야? 너 남편 뭐 하는 사람이야? 남편 믿고 까부는 거야? 아니면 아들이 군대라도 갔나?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네 아들 군 생활 꼬이게 할 수도 있어. 알아?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왜 저래? 군인이 민간인 협박하는 거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종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건방진 여자의 길을 꺾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강마리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건 뭐야? 무슨 부동산 계약서라도 보나? 치워. 꼴 보기 싫으니까.
그가 손을 뻗어 강마리의 서류를 낚아채려 했다. 탁! 그 순간 강마리의 손이 박종훈의 손목을 낚아챘다. 전광석화 같은 속도였다. 박종훈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여자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힘이 손목뼈를 조여왔다. 마치 강철 수갑이 채워진 것 같은 고통이었다. 에이, 이거 안 나? 미쳤어? 군인 몸에 손을 대? 강마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있을 때는 몰랐던 그녀의 기백이 박종훈을 압도했다. 그녀는 박종훈의 손목을 잡은 채 그의 눈을 무섭도록 차갑게 노려보았다. 군인 몸? 당신이 지금 군인입니까? 내 눈에는 군복 벗고 술 냄새 풍기며 주정 부리는 양아치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객실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에이, 이거나 폭행이야. 민간인이 영관 장교를 폭행했다고. 박종훈은 손목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강마리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등에 힘줄이 돋아 있었다. 특전사 시절 맨손으로 남성 대원들을 제압하던 그 힘이었다. 강마리는 박종훈의 손목을 거칠게 밀어내듯 놓아주었다. 박종훈은 뒤로 비틀거리며 옆 좌석 등받이에 부딪혔다. 너 진짜 큰일 났어. 내가 헌병대. 아니 군사경찰 부를 거야. 상관 모독죄에 민간인 폭행죄로 콩밥 먹게 해줄게. 당신 이름 뭐야? 주민등록증 내놔. 박종훈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며 악을 썼다. 그래, 신분 확인 중요하지. 강마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서로 신분 확실하게 까고 시작합시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지.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는 목걸이 형태의 신분증 케이스를 꺼냈다. 줄을 풀어 손에 쥔 그녀는 신분증이 보이도록 박종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잘 봐. 내 관등 성명. 박종훈은 코웃음을 치며 신분증을 들여다보았다. 공무원증이겠거니 기껏해야 5급 사무관 정도 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진 속의 강마리는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무궁화가 아니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별 하나. 준장.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소속과 직책.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3특수임무여단장 준장 강마리. 박종훈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준장? 여단장? 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여단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 최정예 전력이다. 그곳의 지휘관이라면 단순히 별 하나가 아니다. 야전성을 인정받은 진짜 중에 진짜 군인이다. 게다가 특전사 여단장이면 체력과 무도 실력이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괴물들이다. 손목이 아픈 이유가 설명이 되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장. 잘 안 보입니까? 중령 눈에는 별이 안 보이나 보지. 강마리가 싸늘하게 물었다. 아니. 그게. 박종훈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중령이 준장에게, 그것도 직속상관은 아니지만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장군에게 아줌마, 너 양아치 등의 폭언을 퍼붓고 손목을 잡으려 했다. 이건 하극상 중에서도 최악의 하극상이었다.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그때 강마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녀는 박종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다. 김대위. 나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지휘관의 위엄이 서린 묵직한 저음이었다. 지금 계룡행 열차 3호차 특실이다. 열차 내에 군 기강 문란자가 한 명 있다. 음주 상태로 추정되고 민간인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상급자에게 협박과 폭언을 행사했다. 박종훈은 숨이 턱 막혔다. 상급자에게 폭언.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계룡역 도착하는 즉시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대기시켜. 신병 인계해야 하니까. 도주 우려 있으니 승강장 바로 앞까지 오라고 해. 자, 장군님.
박종훈이 비명처럼 그녀를 불렀다. 아니, 애원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미처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 좁은 통로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오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비굴한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강마리는 통화를 끊고 박종훈을 내려다보았다. 박종훈 중령. 예, 중령 박종훈. 그는 조건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특실 안의 승객들이 이 기묘한 상황 반전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자네 아까 뭐라고 했지? 나라 지키는 군인은 대접받아야 한다고. 시정하겠습니다. 틀렸어. 군복 입은 우리가 대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우리를 신뢰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대우다. 자네 같은 놈들이 그 신뢰를 갉아먹는 기생충이야.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내일 자네 사단장 들어오지. 회의장에서 보자고. 내 입으로 자네 사단장에게 직접 자네의 그 용맹한 기차 안무용담을 들려줘야겠군. 기대해. 강마리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종훈은 죄송합니다. 를 연발하며 뒷걸음질 쳤다. 도망치듯 객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등 뒤로 식은 땀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자동문이 닫히자 객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정적과는 달랐다. 승객들은 경외 어린 눈빛으로 다시 펜을 잡은 강마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볼펜을 돌리며 서류 속으로 빠져들었다. KTX 열차가 오송역을 지나 남쪽으로 질주하는 동안 3호차와 4호차 사이 연결 통로는 박종훈 중령에게 있어 완벽한 독방 감옥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입석 승객들의 땀 냄새가 불쾌하다며 짜증을 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차라리 그 인파 속에 파묻혀 증발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덜컹거리는 열차의 진동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뇌를 뒤흔들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아까 마신 캔맥주가 위장에서 독국물로 변해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것만 같았다. 미친놈. 박종훈, 이 등신 같은 새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손바닥에 차가운 식은땀이 흥건했다. 준장. 그냥 준장도 아니고 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여단장.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독하며 가장 실전적인 부대의 지휘관. 일명 참수부대의 수장. 박종훈은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선배들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야, 특전사 여단장들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그 양반들은 눈빛부터가 달라. 사람 죽이는 기술만 수십 년 연마한 인간병기들이야. 게다가 진급심사 때 발언권도 세서 웬만한 야전 사단장들도 함부로 못해. 그런 사람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 남편 믿고 까부냐고 했다. 심지어 손목을 잡으려 했다. 단말마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건 단순한 결례가 아니었다. 상관 모욕, 협박, 폭행 미수. 군 형법상 징역형도 가능한 사안이었다. 옷을 벗는 건 확정이고 군인 연금 박탈의 불명예 전역, 아니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사단장에게 미리 이실 찍고 해야 하나? 아니면 인사참모에게 전화해서 수습할 방법을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단장인 최영 소장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 때문이었다. 뭐? 기차에서 술 처먹고 민간인한테 행패 부리다 알고 보니 특전 여단장? 야, 이 새끼야, 나가 죽어. 할복해. 사단장의 고함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이번 역은 계룡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는 순간 박종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형 집행장으로 들어오라는 저승사자의 호출 같았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자 창밖으로 계룡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 풍경이었지만 박종훈의 눈에는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다. 에어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열차가 멈춰섰다. 문이 열렸다.
박종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문틀을 잡고 버텼다. 특실 3호차 문이 열리는 것을 훔쳐보았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강마리 준장이었다.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승강장에 발을 디디는 그녀의 모습은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미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었다. 충성.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의전장교 대위 김철수입니다. 강마리 장군님 맞으십니까? 각 잡힌 정복을 입은 대위가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 옆에는 군사경찰 완장을 찬 부사관 2명이 날카로운 눈매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박종훈은 숨을 헉 들이켰다. 진짜 불렀어. 진짜 헌병을 불렀어. 강마리는 대위의 경례를 가볍게 받아주며 무언가 지시를 내렸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열차 연결 통로 쪽을 가리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자 군사경찰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종훈이 숨어있는 쪽으로 향했다. 박종훈은 본능적으로 승객들 틈에 몸을 숨겼다. 등산복을 입은 아저씨들 뒤에 바퀴벌레처럼 달라붙어 고개를 푹 숙였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차량은 저쪽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아, 그리고 저기. 강마리의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박종훈은 제발 그녀가 자신을 지목하지 않기를, 이 수많은 인파 속에 묻혀 잊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 강마리는 의전 차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군사경찰들도 그녀를 호위하며 따라붙었다. 당장 체포하러 오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박종훈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가 아니었다. 집행유예일 뿐이었다. 그는 승강장 기둥 뒤에 숨어 강마리가 검은색 세단에 탑승하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번호판에 성판은 없었지만 관용 차량임이 분명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박종훈은 비틀거리며 개찰구를 빠져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다. 계룡역 광장. 평소라면 동기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담배 한 대 피우며 여유를 부렸을 장소다. 하지만 지금 그는 죄인이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패딩 모자를 푹 눌렀었다. 택시 승강장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는 줄을 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광장 구석으로 도망치듯 걸어가 지나가는 빈 택시를 간신히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계룡대. 이 정문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 쳐다보았다. 잔뜩 웅크린 채 식은땀을 흘리는 중년 남성. 수상해 보였지만 굳이 말을 걸지는 않았다. 박종훈은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계룡대로 향하는 가로수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길고 험난하게 느껴졌다. 저 길 끝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가 엄한 경비가 삼엄한 계룡대 제2정문 앞에 멈춰섰다.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모두 모여있는 국방의 심장부. 팔각형 모양의 거대한 본청 건물이 멀리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평소 박종훈에게 이곳은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자신이 이 거대한 조직의 허리인 중령이라는 사실이 뿌듯했었다. 하지만 오늘 저 팔각정은 그를 짓누르는 거대한 비석처럼 보였다. 계산이요. 손이 떨려 카드를 2번이나 떨어뜨렸다. 택시에서 내린 그는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정복을 입은 헌병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출입자들을 검문하고 있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병장이 박종훈에게 경례도 없이 사무적으로 말했다. 규정상 위병 근무자는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전까지 경례하지 않는다. 평소 같았으면 야, 근무 자세가 그게 뭐야? 눈 안 깔아? 라고 한 소리 했을 박종훈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 그는 순한 양처럼 공무원증을 내밀었다. 삑. 리더기가 신분을 인식했다. 제1보병사단 소속 박종훈 중령님. 출입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휘관 워크숍. 육군본부 대강당.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병장은 모니터에 뜬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되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충성.
건성으로 하는 경례를 뒤로하고 박종훈은 영내 셔틀버스를 타는 정류장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장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곳곳에서 별들이 반짝였다. 대령을 뜻하는 무궁화 3개는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았고 원스타, 투스타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이곳은 별들의 고향이자 계급의 용광로였다. 중령 계급장은 이곳에서 명함도 못 내밀 흔한 돌멩이였다. 박중령, 여기 있었네. 등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쳤다. 박종훈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동기인 3군단의 김중령이었다. 아, 김중령. 오랜만이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네. 아니야.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급체했나 봐. 박종훈은 애써 시선을 피했다. 김중령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오늘 강연자 라인업 들었냐? 인사사령관님 나오시고 2부에는 특전사령부 쪽에서 나온다던데. 요즘 군 기강 문제 때문에 분위기 살벌하대. 특전사령부. 그 단어에 박종훈의 위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혹시 특전사 누구 나오는지 알아? 글쎄, 여단 장급이라고 들었는데. 저기 셔틀 온다. 타자. 박종훈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셔틀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넓은 영내 도로를 달려 육군본부 본청 앞 대강당에 도착했다. 이미 수백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로비에 운집해 있었다. 커피 향과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 냄새, 그리고 구두약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군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종훈은 최대한 구석진 곳, 기둥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로비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모세의 기적처럼 인파가 좌우로 쫙 갈라졌다. 충성.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경례 구호가 로비를 울렸다. 제1보병 사단장 최영 소장이 수행부관들을 대동하고 입장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 꼬장꼬장하기로 소문난 호랑이 사단장. 박종훈의 직속상관이었다. 최 소장은 좌우로 도열한 부하 장교들에게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하며 걸어왔다. 박종훈은 숨을 멈췄다. 사단장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는 황급히 화장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기 박중령 아니야? 망했다. 사단장의 눈은 매보다 정확했다. 박종훈은 삐걱거리는 로봇처럼 몸을 돌렸다. 충성. 사단장님, 대대장 박종훈입니다. 최 소장이 뚜벅뚜벅 그에게 다가왔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래, 고생이 많다. 오는 길은 편안했고? 그 질문이 비수처럼 꽂혔다. 편안하게 오셨냐는 아까 그 여자가 비꼬던 말이었다. 네. 예. 덕분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네 얼굴이 반쪽이네. 요즘 부대 관리하느라 힘든가? 오늘 교육 잘 듣고 가서 애들 정신 교육 좀 확실하게 시켜. 알았나?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최 소장은 박종훈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귀빈실 쪽으로 사라졌다. 박종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사단장은 아직 모른다. 아직 보고가 안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강마리 준장이 정말로 사단장에게 말한다면 내 입으로 자네 사단장에게 직접 들려줘야겠군.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박종훈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가서 사단장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어야 할까? 아니면 그 여자 아니 강마리 장군을 찾아가서 석고대죄라도 해야 할까?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10분 뒤부터 미래 육군 지휘관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모두 대강당 안으로 입장하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육군본부 대강당은 거대했다. 2층 규모의 좌석은 1000여 명의 장교들로 가득 찼다. 무대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202X년 후반기 미래 육군 지휘관 리더십 워크숍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단상 좌우에는 태극기와 육군기가 위엄있게 서 있었다.
좌석 배치는 철저한 계급순이었다. 맨 앞줄 정중앙의 붉은 벨벳 의자들은 장성급 지휘관들을 위한 자리였다. 그 뒤로 대령급 연대장들, 그리고 그 뒤로 중령급 대대장들이 앉게 되어 있었다. 박종훈은 중간열 가장자리, 출구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여차하면 도망치고 싶은 본능 때문이었다. 하지만 양옆으로 다른 부대 대대장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어 꼼짝없이 갇힌 신세였다. 야, 오늘 사회자가 누구래? 인사참모부 과장이겠지. 그보다 2부 강연자가 진짜래. 누군데? 강마리 장군. 그 전설의 여단장. 옆자리 장교들의 속닥거림이 박종훈의 고막을 후벼 팠다. 강마리. 강마리.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렸다.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다. 지금부터 미래 육군 지휘관 리더십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우르르 일어나는 소리. 엄숙한 애국가가 흘러나왔다. 박종훈은 국기를 바라보았지만 태극 문양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러웠다. 자신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군인이 맞나? 아니면 그냥 제복 입은 시정잡배였나? 자괴감이 밀려왔다. 국민 의례가 끝나고 내빈 소개가 이어졌다. 육군 참모차장, 인사사령관, 그리고 각 군단장들이 소개될 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 2부 특별 강연을 맡아주신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13특 수임무여단장 강마리 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맨 앞줄 귀빈석에서 한 인형이 일어났다. 단정한 정복 차림. 왼쪽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특히 오른쪽 가슴에 달린 공수윙과 특수전 휘장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의 얼굴은 화면으로 확대되어 대형 스크린에 비춰졌다. 객석에서 오 하는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강인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뒤를 돌아 수많은 장교들을 향해 절도 있게 목례를 했다. 날카로운 눈빛이 강당 전체를 한번 훑었다. 박종훈은 그 눈빛이 자신과 마주친 것 같아 희익하며 고개를 책상 아래로 처박았다. 제발, 제발 나를 못 받기를.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찰나였지만 명확하게 박종훈이 앉은 구역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스친 것을 본 사람은 박종훈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행사인 인사사령관의 훈시가 진행되는 동안 박종훈은 단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2부 순서가 오지 않기를,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리기를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렀다. 이어서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군 기강 해이와 초급 간부 이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 현장 지휘관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리더십과 군인 정신에 대해 강마리 장군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뒤흔들었다. 강마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또각또각. 마이크 앞에 선 그녀가 강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단상 위에 올려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원고를 보지 않았다. 반갑습니다. 제13특 수임무여단장 강마리 준장입니다.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천여 명의 장교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군사 전략이나 전술 교리를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물 한 모금을 마신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오기 전 저는 서울역에서부터 이곳 계룡까지 오는 기차 안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아주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박종훈의 심장이 멎었다. 왔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품격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강마리의 시선이 정확하게 레이저 유도 장치처럼 박종훈을 조준했다. 박종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주변의 공기가 진공 상태로 변한 것 같았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리고 단상 위의 별 하나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대강당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천여 명의 장교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강마리 준장의 입을 주시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은 왼손을 단상 위에 가볍게 올려두었다. 오늘 KTX 매표소에는 마지막 남은 특실 좌석 하나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자신이 나라를 지키러 가는 중령이라며 먼저 온 여성에게 양보를 강요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세상에 요즘도 그런 사람 있어? 제정신이 아니구먼. 강마리는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군인은 입석으로 고생하며 가는데 민간인 여자가 편하게 특실을 타는 게 말이 되느냐고. 국가 안보가 중요하냐, 여행이 중요하냐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일열의 장군석을 훑었다. 제1보병사단장 최영 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고 있었다. 자신의 부대원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겠지만 군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분노였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강마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우리가 입은 군복은 특권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책임의 상징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중령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희생은 숭고한 것이지만 그것을 담보로 국민에게 대우를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권력이자 폭력이 됩니다. 애국심은 국민에게 청구하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박종훈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다. 제발 여기서 멈춰주기를. 제발 내 이름만은 나오지 않기를. 그는 속으로 수없이 빌었다. 하지만 강마리는 멈추지 않았다. 더 가관인 것은 열차 안에서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특실까지 쫓아와 그 여성 승객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아줌마 남편 믿고 까부냐, 너네 아들 군 생활 꼬이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객석의 반응이 더 격해졌다. 웅성거림은 이제 비난의 화살이 되어 강당을 메웠다. 아들 군 생활을 꼬이게 하겠다는 발언은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가장 치졸한 협박이었다. 강마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박종훈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 중령은 그 여성 승객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저 만만한 민간인, 힘없는 여성으로만 보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중령에게 똑똑히 알려주고자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그 아줌마가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강마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종훈이 앉아있는 구역을 향해 손을 뻗었다. 제1보병사단 박종훈 중령.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름이 불린 순간 박종훈의 귀에서는 삐하는 이명소리가 들렸다.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고 주변의 소리가 차단되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타부대 대대장들이 화들짝 놀라며 박종훈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경악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박종훈의 주변으로 공간이 생겼다. 맨 앞줄 제1보병사단장 최영 소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뒤를 돌아 박종훈을 찾아냈다. 호랑이 같은 눈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박종훈. 사단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강당에 울렸다. 일어나. 박종훈은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어 일어섰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주변의 의자를 잡고 간신히 몸을 세웠다. 천여 명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의 전신을 찔렀다. 충성. 경례 구호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강마리는 단상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저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을 바라보는 연민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지휘관의 냉철함만이 있었다. 박종훈 중령. 열차 안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왜 지금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종훈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다. 나에게 사과하지 마십시오. 강마리의 일갈에 박종훈이 흠칫 놀랐다. 당신은 나 강마리 개인에게 실수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더럽혔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전투복,
어깨에 달린 무궁화 2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종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당신은 계급이 벼슬인 줄 알았습니다. 계급장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실력과 인품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급장은 그저 어깨를 짓누르는 짐일 뿐입니다. 강마리는 시선을 돌려 강당에 모인 모든 지휘관들을 바라보았다. 여기 계신 모든 지휘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괴물이 되지 마십시오.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계급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 위에 군림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할 대상은 상급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들입니다. 그녀의 말은 묵직한 울림이 되어 장내를 감쌌다. 몇몇 젊은 장교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노장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영 소장이 굳은 표정으로 뚜벅뚜벅 박종훈에게 걸어갔다. 사단장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깼다. 박종훈 앞에 선 최 소장은 박종훈의 계급장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내 부하 관리가 소홀해서 이런 망신살이 뻗쳤군. 강 장군 면목 없습니다. 최 소장이 단상을 향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리고는 박종훈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서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따라와. 헌병대 인계는 내가 직접 한다. 박종훈은 사단장과 사단 주임원사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다. 그는 나가는 순간까지 강마리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의 뒷모습은 처참하게 무너진 오만했던 권위주의자의 말로 그 자체였다. 박종훈이 끌려나간 뒤 강당에는 묘한 정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강마리는 준비했던 강연을 차분하게 마무리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존중에서 나옵니다. 부디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강연에 대한 호응이 아니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시원함 그리고 군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다시 확인한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강마리는 대기실에서 짐을 챙겼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최영 소장이 들어왔다. 호랑이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씁쓸함과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강 장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 얼굴에 제가 침을 뱉었군요. 아닙니다, 선배님. 조직이 크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강마리는 정중하게 예우를 갖췄다. 사적 감정은 배제한 완벽한 동료 장군으로서의 태도였다. 박중령은 어떻게 됩니까? 징계위원회 회부될 겁니다. 품위 유지 위반, 상관 모욕, 민간인 협박. 옷 벗는 건 기정사실이고 아마 연금도 깎일 겁니다. 군사경찰 조사 끝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 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친구 육사 출신이라고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 있더니 결국 사단이 나는구만. 오늘 강 장군이 아주 제대로 참교육을 해줬어.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른 놈들도 정신 좀 차리겠지. 과찬이십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계룡대 본청을 나서는 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계룡산을 감싸 안았다. 강마리는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오르려다 잠시 멈춰섰다.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 누군가에게는 권력의 상징이고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겠지만 그녀에게 이 별은 20년 넘게 진흙탕을 구르며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무겁네, 오늘따라. 그녀는 피식 웃으며 차에 올랐다. 장군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부대로 복귀하십니까? 운전병의 질문에 강마리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대답했다. 아니, 서울역으로 가자. 예? 서울역 말씀이십니까? 올 때 특실 타고 왔으니 갈 때는 입석으로 가봐야지. 그 중령이 말했던 군인의 고충이 뭔지 내가 직접 서서 가면서 느껴봐야겠어. 운전병이 백미러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강마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진짜 군인이었다. 계룡대의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거지 같은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옷을 함부로 풀어젖히고 있어.
한 베테랑 군인의 오만한 조롱은 여자라는 이유로 영웅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피의 전장을 뚫고 별을 단 그녀는 썩어빠진 부품을 도려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오만이 어떻게 스스로의 군 생활을 끝장내고 군 전체를 뒤흔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경기도 포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제5군단 사령부의 아침은 언제나 강철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가을의 문턱을 넘은 아침 공기는 매서웠고 산자락을 휘감아 도는 바람은 군복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이곳은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중부전선을 책임지는 최전방 부대 중 하나 승진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지휘관들이 국방의 중추로 뻗어나갔다. 군단 인사참모 육군 대령 이강철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갓 내린 원두커피의 짙은 향을 음미하며 아침 업무를 시작했다. 그의 나이 48, 군에 몸을 담은 지 26해가 지나고 있었다. 비록 육사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는 학사 장교로 임관한 뒤 오직 자신의 능력과 끈기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의 군 생활은 곧 그의 자부심이었고 스스로가 쌓아 올린 성벽이었다. 그 성벽 안에서 그는 언제나 옳았고 그의 판단은 곧 부대의 규율이었다. 대령님 들어오겠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작전처 소속의 최중령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수신한 듯한 전문이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인가, 최중령? 아침부터. 이강철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특유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륜과 계급이 주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군단장님께서 교체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 김 장군님께서 국방부로 영전하신다는 소문은 들었네. 후임자는 정해졌나? 그게 방금 전문이 내려왔습니다. 최중령이 목소리를 낮추며 이강철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새 군단장님이 여군이시랍니다. 순간 이강철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여군? 그것도 군단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육군본부 정책실에서 오시는 한지수 중장님이시라고 합니다. 이강철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쾌감과 의구심 그리고 일말의 모욕감까지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다. 여자라니. 그것도 삼성장군 군단장이라니. 참으로 세상 말세로군. 그의 머릿속에는 견고하게 자리 잡은 편견이 있었다. 여군은 전투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는, 아니,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 가까운 생각이었다. 그에게 여군은 행정이나 보급, 간호와 같은 지원병과의 장식품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여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국방일보나 뉴스에서 가끔 여성 전투기 조종사나 해군 함장의 이야기를 접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 홍보에 불과하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강철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군대에 대한 모독이야. 최전방 군단의 실전 경험도 없는 여자를 앉히다니. 윗대가리들이 정치 노름에 미쳐 돌아가는 게 틀림없어. 대령님 말씀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중령이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역시 이강철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다. 조심? 뭘 조심하라는 건가? 틀린 말이라도 했나? 어디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여자가 총칼이 오가는 이곳에 지휘관 노릇을 하겠다는 건가? 부대원들 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북괴놈들이 이걸 알면 뭐라고 하겠나? 대한민국 군대가 여자 치마폭에 쌓여 있다고 비웃지 않겠는가? 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26해 동안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듯 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는 이 조직이 정치인들의 손에 놀아나는 장기판에 조리된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날 오후 군단 참모들 몇몇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당연하게도 화제는 새로운 군단장이었다. 정말 여군이 온답니까? 그것도 3스타로?
정보참모 박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전문까지 내려왔으니 기정사실이지. 이강철이 막걸리 잔을 단숨에 비우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군수참모 오대령도 거들었다. 요즘 여성 상위 시대라더니 군대까지 그 바람이 불어닥친 모양이야. 이러다 사단장, 연대장도 죄다 여자들로 채우는 거 아닌가 몰라. 누군가의 농담 섞인 말에 좌중은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새로운 여성 군단장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혼란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이강철은 그 대화의 중심에서 자신의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갔다. 그는 확신했다. 이번 인사는 군의 전투력 강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정치적인 계산과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그는 결코 절대로 그 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거나 혹은 그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군대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26해 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군단 내에서의 영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녀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그 오만하고 굳건한 편견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그 여성이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지닌 진짜 군인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견고한 성벽에 작은 균열조차 없을 것이라 믿었던 그 오만한 자신감이 머지않아 산산조각 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신임 군단장의 부임식을 이틀 앞둔 화요일 오전, 제5군단 사령부 본관은 평소와 다른 분주함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복도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병사들의 움직임은 부산했고 위병소의 경계 근무는 한층 강화되었다. 이강철 대령 역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각종 보고서를 점검하고 있었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하기 전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은 하나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특히 인사참모로서 부대 내 인사 관련 서류들은 완벽하게 정리해 두어야 했다. 이번 주 장병 교육 훈련 계획서랑 하반기 진급 심사 대상자 명단 지금 바로 내 방으로 가져와. 군단장님 오시기 전에 미리 결제받아야 할 서류가 산더미란 말이다. 이강철은 부하 직원에게 날카롭게 지시했다. 그의 신경은 온통 새로운 군단장에게 쏠려 있었다. 어떤 여자일까? 히스테릭하고 까다로운 성격일까? 아니면 허수아비처럼 무능할까? 어느 쪽이든 상대하기 피곤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이강철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결제 서류 뭉치를 들고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새 군단장이 사용할 지휘관 대기실에서 최종 검토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문서들이었다. 부임식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당장 내일부터 시행될 부대 운영 계획안이었다. 그는 서둘러 군단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지휘관 대기실 문 앞에 도착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노크를 했겠지만 아직 새 군단장이 부임하기 전이니 당연히 빈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 마음이 조급했다. 잠깐만 여기서 서류 순서만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자. 그는 문고리를 잡고 망설임 없이 돌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강철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안에는 정복 셔츠 차림의 한 여성이 상의 단추를 잠그며 서 있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다부진 어깨와 군더더기 없는 몸가짐에서 오랫동안 단련된 군인의 기운이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이강철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곧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잠깐만, 여긴 분명 군단장 전용 대기실이다.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지? 부속실 여군인가? 아니, 여군이라기엔 계급장도 없고 그렇다고 민간인 복장도 아니다. 실례지만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강철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은 놀란 기색도 없이 침착하게 정복 재킷을 마저 입으며 단추를 하나씩 잠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절도 있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기다려달라니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강철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군단 핵심 시설에서 신원불명의 여성을 마주한 상황, 인사참모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곧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성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이강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회의? 지금 장난합니까? 본관 근무자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당신 도대체 소속이 어디고 신분이 뭡니까? 여성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복 재킷을 완전히 입고 나서야 고개를 들어 이강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깊었다. 마치 그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명확해진다고? 무슨 선문답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여긴 군사 2급 비밀을 취급하는 군단장님의 직무 공간 바로 옆입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강철의 고함 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침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부사관 한 명이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다. 대령님,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강철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도대체 군 기강이 이게 뭡니까? 아무나 이런 중요한 장소에 들어와서 옷이나 갈아입고 있는데 경비는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여성은 말없이 이강철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화가 난 것 같지도 당황한 것 같지도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흥미롭게 관찰하는 듯한 기묘한 표정이었다. 당장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경비대에 신고해서 육군 헌병대로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뛰어온 부사관이 숨을 헐떡이며 이강철의 팔을 잡았다. 대령님, 제발 지금 그분은 뭐가 그분이야? 이 사람은 외부인이야. 당장 끌어내. 이강철이 부사관을 향해 버럭 소리쳤다. 그때 여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대령께서는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군요. 흥분? 당연히 흥분하지. 군사 기밀이 보관된 장소에 정체불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게 흥분하지 않을 일인가? 군사 기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역시 이 조직의 일원이니까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비웃음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강철은 더욱 당황했다. 일원이라고? 그렇다면 왜 신분을 밝히지 않는 거지? 대령님, 정말로 지금 그만하셔야 합니다. 부사관이 거의 애원하듯 그를 말렸다. 하지만 이강철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자신의 앞에서 정체를 숨긴 채 여유를 부리는 저 여자의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26해 동안 이런 무례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도대체 왜 아무도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주는 겁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당신이라도 말해봐. 그가 부사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윽박질렀다. 여성은 정복을 완전히 매무새를 가다듬고 나서 이강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명확해질 테니 조금만 참아주시지요. 참으라고? 내가 왜 참아야 합니까?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다른 참모들이 나타났다. 모두 깔끔한 정복 차림으로 부임식 준비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듯 했다. 이강철은 동료들을 보자 더욱 확신에 차서 소리쳤다. 보시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대로 된 군인들 아니오. 당신만 정체가 불분명하단 말입니다. 여성은 손목시계를 한번 흘깃 보더니 말했다. 이제 곧 회의실로 가야겠군요. 회의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는 거요? 부사관이 마지막으로 이강철의 소매를 붙잡았다. 대령님, 제발 정말로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강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그의 오랜 편견과 순간의 오해가 만들어낸 분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곧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을, 그 진실이 자신의 군 생활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릴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군단 작전회의실 앞 복도에는 각 부서의 참모들이 도열해 있었다. 모두 갓 다림질한 듯 반듯한 정복 차림으로 새 군단장과의 첫 대면을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강철 대령 역시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다.
조금 전 대기실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일단은 눈앞의 업무에 집중해야 했다. 오늘 첫 회의니까 다들 긴장 풀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합시다. 작전 참모 김 대령이 동료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이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그 정체불명의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설마 국방부에서 나온 감찰관이라도 되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시작부터 단단히 밉보인 셈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부관이 나와 참모들의 입장을 알렸다. 각 부서 참모님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참모들이 하나둘씩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길고 두꺼운 원목 테이블 주위로 의자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상석인 군단장 자리만 비어 있었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 앉아 숨을 죽인 채 새로운 지휘관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강철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동료 참모들의 얼굴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새로운 지휘관과의 첫 만남은 언제나 서먹하고 불편한 법이었다. 그때 회의실 뒤편의 문이 열렸다. 부관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군단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든 참모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렷! 하는 구령이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자 모두가 꼿꼿한 자세로 서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완벽한 정복 차림의 한 인물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이강철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1시간 전 대기실에서 그가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단정한 정복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상징하는 3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별 3개가 그의 눈을 찔렀다. 이강철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제5군단장 육군 중장 한지수입니다. 그녀가 당당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모두 착석. 참모들이 일제히 의자에 앉았지만 이강철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도 그렇다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이강철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거기 서 있는 분 인사참모 박태준 대령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강철이 간신히 대답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아까 지휘관 대기실에서 뵌 분이시군요. 한지수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때 보니 목소리가 상당히 우렁차시던데 상관에 대한 기본 예의는 배우지 못하셨나 봅니다. 순식간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참모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이강철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강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때는 군단장님이신 줄 미처 몰라배웠습니다. 몰라봤다고 하셨습니까? 한지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만약 내 신분을 알고도 그런 무례를 범했다면 오늘 이 회의에 앉을 자격은 없었을 테니까요. 이강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군 조직에서 그것도 첫 대면에서 상급자에게 그런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하극상이었다. 한지수가 회의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앞으로 이 부대를 함께 이끌어갈 참모진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었는데 첫 만남이 이렇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다른 참모들도 이제 대강의 상황을 파악했다. 이강철이 무언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모두들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이강철을 힐끔거렸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일해봅시다. 한지수가 다른 참모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작전 참모부터. 작전 참모를 시작으로 한 명씩 자기소개를 이어갔다. 마침내 이강철의 차례가 되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이강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인사참모부 대령 이강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지수는 짧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떤 특별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이강철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강철은 거의 입을 열지 못했다. 한지수는 각 부서별 현황을 날카롭게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침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지시는 논리정연했고 부대 상황에 대한 파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평소 회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참모들의 의견을 주도하던 이강철이었지만 오늘 그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이번 분기 장교 보수 교육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지수가 인사참모의 업무에 대해 질문했다. 이강철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전 계획안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개선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강철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평소라면 줄줄 외웠을 업무 내용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그의 옆에 앉아있던 부하 참모가 대신 일어나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회의가 끝나자 참모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이강철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등 뒤에서 한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강철 대령, 잠시 남아 계시죠. 다른 참모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넓은 회의실에는 이강철과 한지수 단둘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강철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었다. 그의 군 생활 26해 동안 이토록 굴욕적이고 두려운 순간은 없었다. 오늘 일은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한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이강철은 뜻밖의 말에 희미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 다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수하지 마십시오. 군인으로서 상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강철이 긴장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대령의 그 낡고 편협한 생각이 다른 부대원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이곳은 당신의 아집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대입니다. 뼈를 때리는 듯한 질책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속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강철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이강철의 군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전까지 그는 군단 내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세 참모로 통했다. 하지만 이제 동료들조차 그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경례만 주고받을 뿐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건네거나 업무 협의를 하는 일은 사라졌다. 이 대령, 어제 회의는 어땠나? 작전 참모 김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이강철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뭐 별거 있었겠나. 그냥 하던 대로 업무 보고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다. 한지수는 이강철에게 직접적으로 질책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보고 체계를 은근슬쩍 바꾸어 중요한 안건들은 다른 참모들을 통해 먼저 보고를 받았다. 이강철의 의견은 회의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그가 올린 서류들은 사소한 토시 하나까지 지적당하며 몇 번이고 반려되었다. 인사참모부에서 올린 하반기 부사관 훈련 계획안 전면 재검토해서 내일 오전까지 다시 제출하세요. 현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한지수가 모든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갑게 지시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철이 얼굴이 벌개진 채 고개를 숙였다. 속에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 훈련 계획안은 지난 몇 주간 실무자들과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 만든 그 어떤 계획안보다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유독 그의 업무에만 현미경을 들이대며 혹독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이강철은 홀로 군내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예전 같으면 그의 주변으로 동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모두들 새 군단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별 3개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설설 기어야 한단 말인가. 그때 옆 테이블에서 젊은 장교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 오신 군단장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제 작전 브리핑 들어보니까 전술적 식견이 장난이 아니시던데요. 맞아, 들리는 소문으로는 특전사 여군 대대 출신이라고 하던데. 실전 경험도 풍부하시고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야. 이강철은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한지수에 대한 소문들이 부대 내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인사참모님은 요즘 좀 위태로워 보이시지 않아요? 군단장님께 단단히 찍히신 것 같던데. 한 장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장교가 그의 옆구리를 찌르며 제지했다.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강철은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다. 부대 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때 존경받던 베테랑 참모에서 하루아침에 문제야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평소 이강철이 전담했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장교 진급 심사위원 자리가 아무런 예고 없이 작전 참모에게 넘어간 것이다. 공식적인 이유는 업무 효율화였지만 군단 내에서 그의 막강했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대령님, 이번 장교 진급 심사 관련 업무는 이제부터 작전 참모부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부하 참모가 미안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이강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야? 장교 진급 심사는 인사참모의 고유 권한이야. 군단 규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 군단장님께서 직접 내리신 지시라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강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책상 위 결제판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보복이었다. 한지수는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고 서서히 그의 팔다리를 잘라내며 고사시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강철은 부대 밖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다. 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26해의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이 군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이강철이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치며 중얼거렸다. 계집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한단 말인가. 술이 들어가자 억눌렀던 불만과 분노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별 3개? 웃기지 말라 그래. 어디서 정치질로 헬리콥터 타고 날아온 주제에 군인인 척하기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손님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포장마차 가장 구석진 자리에 군단 소속의 한 부사관이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부사관이 이강철의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똑똑히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그 내용은 즉시 보안 계통을 통해 한지수에게 보고되었다. 이강철 대령이 어젯밤 사석에서 군단장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보안 참모의 보고를 받는 한지수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성 군단장에 대한 비하 발언과 정치적인 배경으로 진급했다는 식의 유언 비어를 유포했다고 합니다. 한지수는 잠시 펜을 멈췄다. 정확한 증언자가 있습니까? 예, 현장에 있던 우리 부대 소속 부사관이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한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육군본부 감찰실에 정식으로 이첩하도록 하세요. 이강철이 포장마차에서 쏟아냈던 분노의 말들이 보고된 지 사흘이 지난 금요일 아침 제5군단 사령부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이른 아침부터 본관 주차장에는 육군본부 마크가 선명한 낯선 세단 차량 여러 대가 들어섰고 정복 칼날같이 다려입은 헌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저 사람들 누구지?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복도를 지나던 한 장교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육본 감찰실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던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다른 장교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강철은 평소처럼 9시에 출근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상하다 싶어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복을 입은 낯선 군인 2명이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젖히고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강철이 놀라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날카로운 눈매의 낯선 대령이 서 있었다. 당신이 이강철 대령이요?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 감찰 1과장 정민호 대령이요. 이강철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감찰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감찰실에서 저에게 무슨 볼일이십니까? 이강철이 당황하며 물었다. 정민호 대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이강철 대령, 당신을 상관 모욕 및 군 기강 문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소. 체포라니요. 상관 모욕이라니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 부대 외부 민간 주점에서 현 군단장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요. 증인과 증거는 이미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감찰관이 서류철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그제야 이강철은 며칠 전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내뱉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그저 단순한 푸념, 술주정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눌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건 그냥 술김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입니다. 이강철이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상관에 대한 모독이 정당화되지는 않소. 정민호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군다나 현 지휘관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군의 위계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요. 이강철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한지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더 큰 올가미를 던지기 위해 잠시 기다렸을 뿐이었다. 조사실로 연행하시오. 감찰관의 지시에 헌병 2명이 다가와 이강철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부대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동정, 경멸, 호기심 그리고 조롱이 섞인 눈빛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의 온몸에 박혔다. 26해 동안 쌓아온 그의 명예와 자존심이 그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육군본부 직할의 어둡고 차가운 조사실에서 혹독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감찰관들은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했던 발언들을 녹음 파일까지 틀어주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계집 하나 때문에 내 군 생활이 무너져야겠냐, 정치질로 헬리콥터 타고 날아온 주제에 전부 본인이 한 발언 맞습니까? 감찰관이 날카롭게 추궁했다. 이강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술에 취해 내뱉은 말들은 명백한 증거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때는 감정적으로 격해서, 감정적이라고 해서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발언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대령식이나 되신 분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십니까? 조사는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이강철은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아무리 변명하고 호소해봐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가혹했다. 이강철 대령 현 보직에서 해임하고 강원도 최전방 GOP 인근의 예비전력관리연대장으로 전보 조치한다. 사실상의 좌천, 아니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예비전력관리연대는 현역에서 물러난 장성들의 마지막 휴식처,
혹은 문제를 일으킨 장교들의 유배지로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경력이 끝났음을 의미했다. 명령서를 받아든 이강철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26해의 세월이 그 여자와의 단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전출 명령이 내려지고 일주일이 흘렀다. 이강철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일주일뿐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한 상자들로 어수선했다. 26년간 몸담았던 제오군단, 그의 청춘과 자부심이 모두 녹아있는 이곳을 이렇게 초라하게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은 고역이었다. 한때 그의 부하였던 이들이 이제는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은근히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다. 대령님, 이 서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부하의 질문에 그는 힘없이 대답했다. 알아서 하게.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그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전출을 사흘 앞둔 어느 오후 이강철은 마지막 업무 정리를 위해 본관 지하에 위치한 기록실로 향했다. 후임자에게 인계할 자료들 중에 과거 군단에서 시행했던 주요 훈련 기록들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기록실은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서늘하고 퀴퀴한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10년 전 대침투 훈련 자료가 어디 있더라. 이강철은 혼자 중얼거리며 빽빽하게 들어찬 서가 사이를 헤매고 다녔다. 오래된 파일철과 누렇게 변색된 상자들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언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한 칸씩 파일을 뒤지며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군단의 역사를 담은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대부분 색이 발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강철은 무심코 액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액자에 멎었다. 해외 파병 특수임무단 이라크 자이툰 부대. 그는 액자 아래쪽에 적힌 작은 명패를 읽었다. 사진 속에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배경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의 군인들이 서 있었다. 배경으로는 총탄 자국이 선명한 폐허가 된 건물이 보였다. 전쟁터의 살벌한 긴장감이 사진을 뚫고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다. 이강철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았다. 대부분 건장한 체격의 남성 군인들이었는데 그들 한가운데에 유일하게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막의 태양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이강철은 눈을 비비고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한지수였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자세는 지금과 똑같았다. 사진 속 그녀는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이강철은 액자 옆에 붙어있는 더 자세한 설명을 읽기 시작했다. 이라크 파병 제1진 특수임무대대 작전과장 윤서연 소령. 현지 무장 세력과의 교전 12회, 아군 피해 전무. 특히 사막의 여우 작전에서 적의 기지를 야간 기습하여 피랍된 다국적군 5명을 전원 무사히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움. 이강철의 입이 떡 벌어졌다. 한지수가 단순한 행정장교나 정책통이 아니라 실제로 피와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싸운 진짜 전투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그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다른 액자에는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구출한 청해부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덴만 여명작전 제2팀 돌격팀장 윤서현 중령. 인질 구출 작전 최선봉에서 팀을 지휘 해적 5명 사살 8명 생포. 인질 21명 전원 구출. 사진 속 한지수는 해군 함정 갑판 위에서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른 채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 있던 UDT실 대원들이 모두 절대적인 신뢰의 눈빛으로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강철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치적 배경으로 별을 단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수많은 실전과 작전을 거치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실력을 증명하고 피와 땀으로 별을 쟁취한 진짜 군인이었다. 마지막 액자에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완전 군장을 한 채 남성 대원들과 똑같이 진흙탕을 구르고 절벽을 오르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 남성 대원들에게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끌며 앞장서는 모습이었다. 이분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이강철은 너덜너덜해진 정신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사진들 앞에서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그녀에게 보였던 경멸과 모욕, 그리고 비아냥거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단순히 여자 군단장으로만 보고 그녀의 능력과 경험을 애써 무시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이강철은 한지수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녀는 단지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실전에서 단련된 그녀의 날카로운 리더십을 자신의 굳어버린 관성과 아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이강철은 다시 첫 번째 사진, 이라크 사막에서 찍은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젊은 한지수의 눈빛이 새롭게 보였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며 살아남은 자의 눈빛, 진짜 군인의 눈빛이었다. 저 험한 곳에서 부하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무사히 데리고 나온 분에게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기록실을 나오면서 이강철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고 편협한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지수에 대한 모든 오해와 편견 그리고 증오가 한순간의 부끄러움과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진짜 군인을 알아보지도 못했구나. 겉모습과 성별만으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했던 거야. 사무실로 돌아온 이강철은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며칠 뒤면 이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정말 부끄럽다. 이런 훌륭한 지휘관을 내가 감히 모욕했단 말인가. 그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한지수가 왜 그토록 엄격하고 철저했는지, 왜 그토록 높은 기준을 요구했는지. 생사를 오가는 실전에서 단련된 지휘관은 당연히 그래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다. 전출 명령은 번복될 수 없었고 그의 군 생활도 사실상 끝이 난 상태였다. 그래도 이강철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그분께 군인 대 군인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야 한다. 전출을 하루 앞둔 마지막 날 금요일 오후. 이강철은 모든 업무 정리를 마쳤다. 책상 위에는 후임자에게 넘겨줄 인수인계서 한 묶음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그의 개인 물품들은 이미 상자에 담겨 사무실 구석에 쌓여 있었다. 26해 동안 그의 세계였던 이곳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령님, 인수인계서 최종 확인 끝났습니다. 후임 참모가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다. 이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했다. 그의 손이 희미하게 떨렸다. 수고했네. 앞으로 부대를 잘 부탁하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임 참모가 깍듯하게 인사하고 나갔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이강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어제 기록실에서 한지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뒤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밤새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그는 흐트러진 정복의 옷깃을 바로잡고 단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잠갔다. 구겨진 계급장도 반듯하게 폈다. 마지막이니만큼 군인다운 가장 반듯한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시각, 이강철은 군단장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이 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근 그가 군단장실 근처에 오는 일은 전무했기 때문이었다. 이강철 대령님, 어쩐 일이십니까? 경비병이 정중하게 물었다. 군단장님께 잠깐 뵙고 싶다고 전해주게. 이강철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병이 실내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고 잠시 통화했다. 잠시 후 그가 나와서 이강철에게 말했다. 들어가시라고 하십니다. 이강철은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군단장실의 두꺼운 문을 두드렸다. 대령 이강철, 보고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한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지수는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강철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계속 업무에만 집중했다. 예상했던 냉담한 반응이었지만 이강철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한지수가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강철은 방 중앙에 정자세로 서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제야 한지수가 고개를 들어 이강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 제가 무례했습니다. 이강철이 진심을 다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지수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이강철을 뜯어보았다. 갑자기 무슨 깨달음이라도 얻으셨습니까? 어제 기록실에서. 이강철이 잠시 말을 멈췄다. 중장님의 과거 활동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이라크와 소말리아 그리고 특수전 부대에서의 기록들을. 한지수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강철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저는 중장님을 정치적인 배경으로 쉽게 별을 단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조국을 지켜오신 진짜 군인이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멋대로 판단하고 모욕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한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이강철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군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저 여자로만 봤지. 그 말이 비수처럼 이강철의 가슴을 찔렀다.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었다.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26해 동안 군복을 입고 살아왔으면서 동료 군인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지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강철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다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강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연병장에서 저녁 점호를 준비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 대령. 한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군복을 입었다면 2가지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2가지라니요? 이강철이 물었다. 한지수가 돌아서서 이강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첫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요. 이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한지수가 계속해서 말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 군대도 마찬가지요. 과거의 낡은 관념과 방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어. 이강철은 한지수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변화를 거부하고 낡은 고정관념 속에서 안주하려 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강철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한지수가 의외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건 깨달았다는 것 그 자체요. 앞으로라도 제대로 하면 돼요. 그 순간 이강철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듯한 그녀의 넓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강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새로운 부대에 가서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요. 이강철은 정자세로 서서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진심을 담은 거수 경례를 했다. 승진. 한지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경례를 받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철이 문 쪽으로 향하려는데 한지수가 다시 그를 불렀다. 이 대령. 이강철이 돌아보니 한지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다.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만드는 것 같소. 이강철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례를 하고 군단 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이강철은 생각했다. 비록 나는 이곳을 떠나지만 오늘 배운 것은 평생 잊지 않겠다고.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로부터 석 달의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온이 완연한 4월의 어느 날 제5군단 본부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상호 존중의 병영 문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강당 안에는 각 부서의 지휘관과 참모 그리고 초급 간부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이날 교육은 한지수 중장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군 최초의 성인지 감수성 및 리더십 교육이었다. 연단 위에는 깔끔한 정복 차림의 한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을 가득 채우는 힘이 있었다. 청중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몇 달 동안 부대원들은 한지수의 리더십을 직접 경험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관행과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실력과 합리적인 소통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더 높은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지수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별, 출신, 계급을 떠나 서로를 동료이자 전우로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팀워크가 생겨나고 우리 군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당 맨 뒤쪽 가장 구석진 자리에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비전력관리연대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교육을 담당하게 된 이강철이었다. 그는 오늘 교육에 특별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의 모습은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오만하고 불만 가득한 표정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연단 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편견은 우리가 진실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한지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겉모습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의 진짜 능력과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조직 전체의 크나큰 손실입니다. 이강철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였다. 한지수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여자라는 껍데기에만 집중해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한지수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차별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련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휘관이 되면 나처럼 억울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이강철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다. 자신 역시 그녀에게 그런 편견의 칼날을 휘둘렀던 가해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외로운 싸움을 겪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왔을지 생각하니 다시 한번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한지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전우입니다. 성별이나 출신, 계급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존경받아야 마땅한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 제오군단은,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 안의 모든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쏟아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동의 박수였다. 이강철도 자리에서 일어나 힘껏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반듯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했다. 연단 위에 한지수는 청중들을 둘러보다가 맨 뒤에서 경례를 하고 있는 이강철과 눈이 마주쳤다. 이강철이 진심으로 경례하는 모습을 보고 한지수도 희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존중의 마음이 오갔다. 교육이 끝난 후 이강철은 강당을 나서며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날 이후 제오군단에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회의실에서는 계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여군 장병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강철은 예비전력관리연대에서 젊은 예비군들과 신임 간부들에게 자신이 얻은 값진 깨달음을 가르치고 있었다. 특히 편견과 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었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제오군단을 이끌며 모든 장병들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부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다. 비록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더 강하고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 육군을 만들기 위해.